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딱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런 땅 사지 마라 라는 주제로 어,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토지 이제 심화 좀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 토지 심화 이제 과정 마무리하면서 온비드 공매하는 방법까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배웠던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그 개념을 좀 같이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도시는 어떻게 발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죠? 용도지역이었죠. 도시지역과 도시 외적으로 나눠진다.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장 기본적인 알아야 될 게 용도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채팅창에 용도지역 한번 적어보세요. 용도. 땅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용도지역. 네. 용도지역은 크게 뭘로 나눠진다?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지역은 뭐다? 지역자를 빼면은 도시와 도시 밖 그런 뜻이니까 도시와 도시 밖은 뭐예요? 시골 마을 그런 거죠. 농촌이나 어촌, 산촌 이런 좀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란 거는 개발이 된 지역과 개발이 안 된 지역을 구분한다. 그게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다. 도시 외지역은 개발이 아직 안 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도시가 커진다라는 의미는 뭐였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은 도시지역이 안에 있고 도시 외지역이 밖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 외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도시가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지역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고 그랬고 도시 외지역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그다음에 정현 선배님 반갑습니다. 자연의 보존지역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시가 커진다라는 의미는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도시 외지역을 먹으면서 도시지역이 커진다라는 게 도시가 발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준현 선배님 반갑습니다. 얼굴 켜주시면 네. 비디오 켜주시면 켜주시고요. 네. 지난주 거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의미라서 한 번 더 좀 짚어 넘고 가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 지역 땅을 사야 된다? 도시 외 지역 땅을 사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 도시 외 지역은 뭐가 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이 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과 뭐 보전관리 지역 이런 땅들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 땅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싸고 도시 외 지역 땅 중에서는 그래서 계획관리 이제 그것만 알고 계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비디오가 있으신 분은 비디오를 좀 오픈해 주세요. 얼굴을 좀 보고 얘기 좀 하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은 용도지역은 크게 나눠지는 게 두 개였고 도시지역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엔 뭐가 있다? 주거지역은 뭐다? 집을 짓는 용도지역이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상업과 업무가 있는 상가가 그러니까 지하철 역세권에 많은 상업과 업무를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이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뭐다? 공장만 지을 수 있는 공장만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단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공업지역이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뭐다? 공원, 산지, 농지가 이렇게 있다는데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뭐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지만 집만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상가만 있을 수도 없고 공장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외에 뭐 휴양시설이나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개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충할 수 있는 지역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지역을 녹지지역이라 한다.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이 그나마 개발이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주상 공록 한번 쳐보세요. 주상 공록.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이 있다. 네. 그리고 도시 외지역은 관농자 이렇게 외우긴 하는데 별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이 그나마 개발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계획관리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효 선배님도 혹시 채팅창 가능하신가요? 비디오 켜주시면 켜주세요. 원익희 선배님은 비디오가 없으시다 그래서 좀 웬만하면 얼굴 보고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땅은 지금 제가 보고 있으니까 곧 저기 정리되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단 중요해서 복습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용도 시장 말고 가장 또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죠?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은 반드시 알아야 선배님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 범위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건폐율은 뭐다? 또 까먹을 수,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데 건폐율은 내 땅 100평에 내 땅 100평이 있으면 건폐율 50%다 하면은 50평까지 지을 수 있는 1층 면적 50평까지 내 건물을 50평까지 지을 수 있는 범위를 건폐율이라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지 면적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건축물 1층 면적을 하니까 내 땅에서 얼마만큼 100평의 땅에 건물 50평짜리 1층 건물 50평을 지을 수 있는 게 건폐율 50%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용적률은 뭐다? 용적률은 내 땅의 층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연면적은 층수다. 건폐율은 바닥 면적하고 관계있다. 1층 면적. 그래서 건폐율이 50%는 뭐다? 다시 건폐율 50%보다 100평 안에 용선 선배님이 100평의 땅을 갖고 계신다 하면은 원익계 선배님이 거기에 건물을 내가 건물 1층 건물을 50평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범위가 건폐율이다. 그게 건폐율 50%다. 50%예요. 그죠? 그럼 건폐율 60%는 뭐예요? 1층 면적을 내가 6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럼 나머지 40평은 뭐 주차장이나 조경을 할 수 있다. 이게 건폐율의 의미고 용적률은 뭐야? 용적률 100%는 건폐율 50%짜리를 내가 두 개 층을 올릴 수가 있다. 연면적이다. 쌓는 면적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쳐보세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뭐다? 용적률이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건폐율 곱하기 층수 용적률은 이 과정 끝나고 나서도 이거는 입에 붙어 다니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용도죠.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뭐다? 용적률이다.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용적률이다. 이 개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가장 기본적으로 땅에 대해서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각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와는 다르다 했어요. 이거는 찾는 방법은 오늘 알려드릴게요.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선생님들. 용적률 50%예요. 이건 뭐예요? 1층이에요. 그럼 건폐율 얼마예요? 건폐율 얼마죠? 용적률 50평, 50%죠, 50%. 건폐율 용적률은 퍼센트로 가면 됩니다. 예. 원익께서 잘 하셨는데 50%겠죠, 건폐율은. 50 곱하기 1이 50. 그 다음에 요거는 용적률이 50%니까 건폐율이 얼마일까요? 25%죠. 25%. 그죠? 그죠. 퍼센트로 가는 겁니다. 퍼센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100평 안에 5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건데 유리이기 때문에 100분 유리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배님이 만약에 200평짜리 땅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건폐율 50%면은 건물 100평짜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1층짜리를. 만약 용산 선배님도 300평짜리 땅이 있는데 건폐율이 50%예요. 그러면 내 건물을 1층을 150평짜리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죠? 제가 100평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1대1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선배님들이 만약 1000평짜리 땅을 갖고 계시다. 그럼 건폐율이 50%예요. 그럼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내 건물을 5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적률이 100%예요. 용적률이 100%인데 1층이에요, 1층. 이건 건폐율이 얼마일까요? 건폐율이 얼마일까? 한번 쳐보세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100이죠, 100. 그쵸? 네네. 이거는 얼마일까요?
용적률이 100인데, 그쵸? 50이죠, 50. 그죠? 이거는 얼마일까요? 25. 그쵸? 아시겠죠? 네. 다 이해하신 것 같아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을 반드시 건폐 곱하기 충수는 용적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반드시 아셔야 선배님들이 나중에 갖고 계신 땅에 대해서도 이게 내가 얼마만큼 그게 되는지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도지역 회계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신 지역들이 뭐 서울이든 뭐 강남 아니 서울이든 뭐 어디 부산이든 뭐 아니면 제주도든 다 이렇게 지금 다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뭐다?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이고 그다음에 관리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그다음에 자연경 보전지역 있었죠. 이 밖에 있는 땅들은 뭐다? 이 밖에 있는 땅들은 뭐다? 도시 외지역이죠. 도시 외지역. 도시 외지역 땅들이죠. 그죠? 도시 외지역 땅들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렇게 용도지역은 다 우리나라 모든 시군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도시가 커진다라는 의미는 뭐다? 이 도시 외적에 이렇게 어떤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은 이 개발이 되면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된다. 도시적 편입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 이 개발을 세울 때 아파트가 들어가는 땅, 뭐 상가가 들어가는 땅, 뭐 공원이 들어가는 땅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공원 같은 경우는 다 녹지지역으로 부여가 되고요. 근린공원이라는 것들, 아파트 같은 것들은 주거지역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뭐 이케아나 저기 이렇게 큰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상가들이 지어지는 땅들은 상업지역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이 들어간다. 어떤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게 들어간다면은 공업지역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서 모든 도시 외적 땅들이 도시적으로 편입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도시가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도시가 한없이 커질 수가 있나요? 그렇지 못한다. 그게 뭐다? 도시를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한 게 뭐다? 개발제한구역이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용도지역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시군은 이런 용도지역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이 다 다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범위나 내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범위가 틀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아셔야 선배님 나중에 땅책 읽으실 때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다 넘어갈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다른 게 있지만. 그래서 용도지역은 땅의 용도마다 규제사항이 다르고 국가가 직접적 영향을 준다. 왜?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개발할 수 있을지 땅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게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용도지역 변경 자체는 뭐 원익규 선배님이나 진우 선배님께서 저나 우리가 직접 가서 뭐 경기도나 서울시나 뭐 국토부에 가서 지금 뭐 용선을 갖고 계시는 게 관리지역 땅인데 그거를 뭐 상업지역 바꿔달라.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민간에서 바꿔달라고 요청을 못하는 게 용도지역 변경이다. 그럼 용도지역 변경 언제 하느냐?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그러니까 뭐 살고 계신 게 서울시든 부산시든 어디 뭐 대구시든 광주시든 모든 시군은 5년마다 10년마다 도시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5년마다 불합리한 거를 이제 정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갖고 계신 땅이 옆에 있는 지주는 뭐 용도적이 바뀌었는데 내 거는 왜 안 바뀌어주느냐 이럴 때 5년마다 불합리한 그런 도시계획 시설이나 용도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모든 시군에 대한 그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거든요. 그때 선배님들이 갖고 오신 땅에 대해서 내 땅도 좀 불합리하다. 그럴 때 이제 그 재정비할 때 주민 의견을 내는 그 시기가 있어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그때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보고 나서 제대로 검토를 해보고 타당하다 그러면 바꿔주는 건데 대부분이 안 바꿔줘요. 왜냐하면 바꿔주면 뭐다? 특혜 시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거는 거의 바뀔 가능성이 희박한데 바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지금 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을 세워가지고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그런 땅을 나라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산다.
LH에서 시행사를 내세워서 그런 땅들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랬으면은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거는 거기가 10년 안에 어떻게든 도시적으로 편입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냥 선배님이 갖고 계신 산이나 농지 같은 경우가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궁금하셔가지고 뭐 의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용 선배님도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보고 정리를 지금 거의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2편은 꼭 한번 보고 그냥 다른 건 몰라도 2편은 그냥 머릿속에 이것도 같이 갖고 계시면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과 개발이 가능하지 않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은 내가 그 4층짜리 건물, 고층 건물은 여기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상업지역들하고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것들이 조금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층 건물, 그러니까 저층인데 타운하우스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전용 단독주택 같은 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이다. 단독주택 같은 거. 그리고 4층에 타운하우스를 할 수 있는 그 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에서 선배님들이 말하는 이제 뭐 양평이나 가평 같은데 그런 뭐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나 아니면 뭐 펜션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 지역들이 이런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나중에 투자하고 부동산 돌아가실 때 저처럼 막 땅에서 막 이렇게 저는 전공자고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아는 거지만 요 정도만 아셔도 아 이게 땅이 개발되냐 안 개발되냐 아실 거예요. 투자 관점을 보면 또 오히려 공부를 더 하실 거니까. 그리고 개발이 이제 안 되는 게 아니라 개발이 제한된, 그러니까 보전해야 되는 개발이 아예 안 되는 용도지역은 아니지만 개발을 좀 제한된 용도지역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보전해야 될 것들이 자연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같은 그런 좀 이 위에 거랑 좀 상이되는 용도지역들은 웬만하면 보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토지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 토지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이 적다. 토지 투자는 수익성이 높다. 그리고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목적이긴 해요. 저도 사실은 땅을 사면은 장기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단기 투자도 가능하다. 우리가 온비도 공매나 이런 것들 그 온비도 공매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보면은 단기 투자도 이제 가능하다. 시세 차익을 놓는 그거는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은 2월 4일 부동산 대책 전까지만 해도 토지가 대출이 80%가 나왔어요. 경공묘로 하면은 80%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걸로 잔금 처리하고 선배님들 갖고 계셨다가 이자만 내고 나중에 되팔아가지고 이제 이자 갚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부동산 정책이 너무 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도 LTV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대출 같은 거 받으실 때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싼 땅들을 사시게 되면은 지금 뭐 담보대출이나 이런 게 많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그 LTV 비율이나 뭐 DSR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좀 해야 된다.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토지 경공매 하시면 싼 거 하실 때는 그래도 대출이 80%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게 저는 요새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내년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내년 3월에 대선이. 근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진보나 좀 좌파 정권이나 지금은 뭐 보수나 이렇게 좀 하지만 그나마 제가 개인적 의견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은 차라리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가 훨씬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투자도 진짜 원활했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막아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부동산 투자를 만약에 좀 원활하게 더 풀어 나가려면은 정권 교체도 조금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정치에 가는 건 솔직히 좀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선배님들 투자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좀 그런 정책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근데 토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토지개발처는 어떻다? 대규모 개발이 없고 대규모 신도시로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 하는 거 빼고는 크게 뭐 이렇게 몇 개 크게 하는 거 빼고는 소규모로 이제 그 뭐 토지주들이나 아니면 시행사들이 뭐 해가지고 소규모로 땅을 사가지고 이제 하는 개발이 활발하다. 그게 뭐다? 도시지역 작은 토지 오피스를 짓거나 아니면 뭐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인 전원주택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택지개발지구에 근생시설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개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빌딩을 사서 리모델링 하신다거나 이런 게 요새 대세이기 때문에 선배님들도 요런 데 한번 눈 뜨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반문할 수 있으신데 앞에 지난주에 배웠던 그 개념 자체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향후에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기본을 좀 잡고 가자는 거기 때문에 복습을 좀 했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좋은 토지를 고르기 위한 조건은 뭐냐? 공매를 하실 때, 경매를 하실 때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땅을 산다고 했을 때 가정하시고 좋은 토지는 뭐냐? 딱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우선 도로가 좁혀야 되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일단 찾아보셔야죠. 용도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아까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 그거 하나와, 그 다음에 내 땅이 도로가 접하는지, 내 땅이 도로가 접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인지, 이 두 개만 알고 계셔도 토지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아셔도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랑 접해야지 인허가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그 선배님들이 용도지역, 땅의 용도지역을 알았으면 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서 가능하다라는 건데 어떻게 찾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로라는 게 뭘까? 도로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만약에 용 선배님께서 만약 땅을 그때 주셨던 거에 대해서 보면은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에 안 접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채팅창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많이 들어보죠? 맹지라고 들어보죠? 맹지. 맹지 한번 쳐보세요. 맹지. 예. 맹지는 진짜 맹지 같은 경우는 허가가 안 난다요. 안 난다. 허가가 날 수 없는 게 뭐냐면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입이 안 되는 땅은 인허가가 아예 안 돼요. 인허가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개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맹지는 앞에 있는 도로 접한 땅보다 싸겠죠. 그래서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은 뭐냐? 만약에 용 선생님께서 이 땅을 낙찰을 받으세요. 원익기 선배님도.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도로가 없어. 그럼 도로가 없으면은 개발이 안 되네? 이럴 때는 앞에 땅이 같이 돈이 있다면 사든지 안 되면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땅의 소유주한테 내 그 진입도로를 좀 내게 동의를 좀 해달라. 일부라도. 그러면 요 땅을 좀 내가 이 땅만 내가 이 땅 일부만이라도 뭐 사던가 아니면 이 땅 일부만이라도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요 도로랑 접하게끔 요 땅을 이렇게 도로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선배님들이 낙찰을 받았어요. 이거를 만약에 공매나 경매했을 때. 근데 보니까 맹지야. 근데 앞에 땅에 도로가 접해 있어. 그럼 이 땅까지 원래 매입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이 소유자와 잘 협의를 해서 사용 승낙을 받든가 아니면 일부만 나한테 팔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개발을 가능하게 하든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이 공매 맹지 사신 거 있잖아요. 그냥 이거를 이 땅 지주한테 파세요. 그냥 도로 접한 이 지주한테 이 땅 팔면 더 크게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를 꼬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도해도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뒤에 땅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땅이 더 작다 그러면 하필해가지고도 더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맹지에 대한 것도 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허가가 가능한 건축법상 도로는 너비 4m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 용산 선배님께서 땅이 있는데 원기 선배님도
만약 앞에 도로가 접해 있어요. 도로가 접해 있는데 이 도로가 2m밖에 안 돼. 이 2m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허가가 안 되겠네? 허가가 안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는 내 땅에 셋백을 해가지고 내 땅을 2m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이 뒤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4m가 되겠죠. 그러면 건물이 그러니까 앞에 도로가 3m나 2m가, 그러니까 4m가 안 된다 하실 때, 그럴 때는 자기 땅에서 그만큼을 셋백해가지고 뒤로 건축성 후퇴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땅을 갖고 있는데 앞에는 도로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인허가가 되기 때문에 뒤에 이제 셋백을 하는 그 범위만큼은 좀 아깝겠죠, 땅이. 그런데 인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최소 4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한번 채팅창 쳐보세요. 4m 이상 도로가 필요하다. 그것만 한번 쳐보세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땅을 사실 때는 항상 도로가 접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도로가 이제 활용성이 높을 때 이렇게 그 선배님들이 도로를 이제 만약에 땅을 사셨는데 시골 땅이에요. 시골 땅인데 지목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나 아니면은 소유가 사유지가 아니라 국공유지 있던 도로나 아니면 원래 있었던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골 가면 시골길로 쓰는 도로 있잖아요. 시골길로 계속 그 관습로처럼 쓰던 그런 도로면은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면은 활용도가 높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뒤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선배님들 나중에 그 토지용객 확인을 되셨을 때 이게 땅 경계가 있고 1-1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게 이게 지적이라고 해서 이거 뒤에서 다시 배울 건데 이 지적선과 그리고 그 지형, 뒤에서 또 뒤에 배울 건데 이 지형하고 이 현황하고 이 지적하고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 뒤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지적선과 실제로 갔을 때 지적과 그 현장에서 보면 현황과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지도상에서. 그럼 이럴 때는 선배님들이 만약에 이제 지적선만 가지고 내가 가서 저기 땅을 샀는데 나중에 갔더니 이 경계가 안 맞아. 그럴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측량을 해야 돼요. 측량을.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가장 땅을 뭐 이렇게 공매를 하셨거나 경매를 하셨거나 이제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내 땅의 경계가 실제로 남의 땅하고 맞는지, 내 지도상에 내가 본 거랑 현장에서 이게 맞는지 한번 할 때 이게 안 맞는다고 본다고 좀 판단되면 실제로 측량을 해야 돼요. 이게 뭔 경우냐면은 내가 실제로 갔는데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있다고 갔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배님들이 직접 지적을 받는데 앞엔 도로가 있다고 갔었어요. 근데 실제로 갔더니 이 도로가 내 땅을 침범을 하더라고. 이렇게 내 땅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정확한 이 경계를 내 땅 경계를 알기 위해서는 측량을 먼저 해가지고 파악을 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뒤에 조사할 때 왜 그게 그런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자? 4m 이상 4m 이상 도로가 필요 있어야 접해야 내 땅이 건축 인허가나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도로는 이제 4m 이상 도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4m가 안 되면은 내 땅에서 그만큼 떼가지고 앞에 도로랑 길이를 4m를 맞춰서 허가를 낼 수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용도 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뭔지 만약에 지금 용선 선배님께서 내가 저한테 주신 땅이 뭐 어떤 관리 지역인데 뭐 생산관리 지역도 보전관리 지역 있고 계획관리 지역도 있잖아요. 그 계획관리 지역 땅인데 내가 그럼 여기다가 원익희 선배님들 만약에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뭘 지을 수 있을까? 뭘 지을 수 있을까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로 공유를 좀 할게요.
지금 인터넷 화면 보이세요? 화면 보이시면 1번 한번 쳐주세요. 네. 네이버에서 자치법규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치법규 이렇게 치시면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시면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뜹니다.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여기서 한번 잠시만요. 여기서 여주시 땅,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기도 여주 땅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모든 시군에 여기서 경기 여주시라고 치고 이동하기 누르세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라고 치세요. 도시계획. 도시계획 치면은 도시계획 조례 보이시죠? 보이시죠?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그럼 도시계획 조례 들어오셨죠? 그러면 쭉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에서 모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용적률, 건폐율, 선배님들이 그 용도 지역에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의 용도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볼게요. 만약에 계획관리적, 여주시 계획관리적 땅을 본다고 치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쭉 보시면은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 보이시죠? 용적률 건폐율 배웠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얼마까지 돼요? 40%까지 되죠. 40%가 뭔 의미였어요? 내 땅에서 40평까지는, 그러니까 100평짜리 땅이면은 40평까지는 1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였죠. 1000평이면 4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용적률을 보니까 100%까지 되네요. 그죠? 그럼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을 했으니까 만약에 선배님, 용 선배님이 20%만 썼다. 그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4층까지, 그러니까 5층까지는 지을 수 있겠지만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딱 층수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4층 이하 건물만 할 수 있다. 그때 배웠던 대로. 그래서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럼 계획관리 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 그건 어디서 찾아보냐면 보통 쭉 내리세요. 이렇게 쭉 내리면은 여주시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별지가 있어요. 별지라고 이렇게. 이걸 클릭을 하세요. 한글 파일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한 번 더 공유를 할게요. 지금 다운받은 걸 제가 열었어요. 죄송해요.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이거 보이시죠? 한글 파일 보이시죠? 별지에 보면은 쭉 내리면은 계획관리 지역 한번 찾아볼게요. 선배님들 이렇게. 여기 보면은 각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 나와요. 이렇게 상업 지역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 조례 들어가셔갖고 별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쭉 내려다 보면은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있는 건축물로 나올 수도 있고 없는 건축물로 나올 수 있으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뭘까? 보니까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은 안 되네요. 그러니까 4층 이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그죠? 그러면 보면은 아파트도 안 돼. 계획관리지역에서 아파트는 못 짓네요. 연립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네요. 공동주택 중에 연립이나 다세대는. 그리고 근생시설에 식당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법상도 좀 배우긴 해야 되는데 그냥 기억만 하세요. 그러니까 주택과 근생시설들이 우리가 많이 찾는 것들이에요. 근생시설 중에 보니까 뭐 휴게음식점, 뭐 제과점인데 그럼 그냥 식당이나 뭐 커피숍 이런 건 할 수 있겠네. 계획관리 지역에서.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서 웬만한 거는 거의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내가 딱 봤더니 내가 호텔 같은 걸 하고 싶어. 호텔은 보니까 어디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원래 뭐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안 되는 지역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 지역에서. 그래서 여기서 선배님들이 내가 하고 싶은 무슨 이렇게 건축물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땅의 용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파악을 이렇게 들어가셔라. 아시겠죠? 다시 돌아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용도 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을 알아보는 게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살펴보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2번 한번 눌러주세요. 선생님,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일단, 제가 어차피 녹화하고 있으니까, 저기 한번 또, 계속 영상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아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도시의 조례들은, 모든 그 시군 조례들을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파악을 하시는 데보다, 도로가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도로가 접하고 일단 내가 용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뭐가 있을지 파악을 해서 그것까지 다 한번 살펴보자. 그 다음에 일단은 처음에 찾아보세요. 각 시군 검색어 도시계획 조례를 검색을 해보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땅의 인허가는 뭐냐? 지난주에 한번 배웠죠? 그 땅의 가치를 놓는다 해서 한번 배웠어요. 땅의 인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다. 건축 허가는 건축 허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답이나 전 임야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 답전 임야는 뒤에서 다 지목을 배울게요. 전과 답은 농지라고 말씀드렸고 임야는 산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가지고 이제 선배님들이 만약 개발하시겠다. 아까 앞에 도로도 접하고 뭐 이게 어떤 용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았다 그러면은 도로가 접하고 그 용도 지역이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개발행 허가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행 허가보다 땅의 인허가 가장 기본적인 땅의 인허가다. 이거는 용도 지역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선배님이 갖고 계신 그 용도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 허가를 일단은 어디서 받는다고 그랬죠? 각 그 시나 군청 앞에 보면은 뭐 소위 인허가방이라 하는 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허가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받으셔가지고 내가 봤을 때 개발이 가능한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내줄 수 있겠느냐? 그럼 비용을 청구하셔가지고 인허가를 개발항에 받으면은 개발항에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형질 변경이 뭐라 그랬어요? 땅에 선배님들이 평평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그거에 대한 땅의 성질과 모양을 바꾸는 게 형질 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땅의 개발행 인허가를 득한 다음에 형질 변경은 뭐예요? 땅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부지 조성 공사를 하는 게 형질 변경이다. 그런 다음에 평평하게 만들었으면 건축 인허가를 받고 아니면 개발행위 받을 때 건축 인허가를 같이 받은 다음에 건축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건축물이 다 지은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짓고 나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그때 선배님들 말씀하신 전답 임야가 건축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목상 대지로 바뀐다. 그게 지목 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건축물을 짓고 형질 변경이나 지목 변경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 허가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는 뭐다? 땅의 인허가는 개발행 허가다. 그다음에 건물의 인허가는 뭐다? 건축 허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새는 원래는 땅의 인허가를 받고 개발행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뭐다? 땅의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건축 허가 받을 때 개발행 허가도 같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더 빠르다. 그게 뭐다? 의제 처리라고 해가지고 그 건축 허가 받을 때 개발의 허가도 한 번에 같이 받을 수 있게 한 인허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 그 뜯어먹기 책 보실지 모르겠지만 도로와 접해 있느냐,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배님들이 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땅을 사셨다 그러면은 녹지지역까지 웬만한 기반시설이 닦여 있어요. 왜? 도시지역은 뭐라고 했어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답 임야, 농지나 산지를 샀을 때는 우리가 도시 외지역에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시 외지역은 뭐다? 개발이 아직 안 된 지역이다. 완료가 안 된 지역이다. 그럼 뭐가 없을까요? 기반시설이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도로는 있는데 상하수도가 안 깔려 있거나 뭐 상수는 뭐예요? 물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급수하는 거. 그리고 하수는 뭐예요? 우리가 쓰는 오수. 우리가 쓰는 하수 있잖아요. 빨래하고 막 이렇게 더러운 물들, 세탁기 물이나 뭐 아니면 우리가 뭐 용변을 봤을 때 그런 물들, 그런 걸 처리하는 게 하수도잖아요. 그런 상하수도가 없는 경우가 시골 마을은 많거든요. 이 두 개가 도로와 상하수도가 있는 것, 일단 있어야 되고,
없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도 그게 가능해야 우리가 그 땅에 대한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땅에 대한 경사도가 기준에 맞느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게 안 되면은 선배님들 갖고 있는 땅은 그냥 도로가 접혀 있다 하더라도 개발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허가가 안 나면 그냥 그 상태로 놔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찾는 기준도 아까 제가 그 용도 지역별 맞는 그 건축물 찾을 때처럼 도시계획 조례 보시면은 개발행 허가를 받는 기준들이 나와요.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 시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이거는 그 땅따먹기 책을 보면은 조금 선배님들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네, 김윤현 선배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를 이것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잠깐 중지하고 제가 아까 화면 공유를 다시 해볼게요. 쭉 보시면은 제가 아까 개발행 이제 아까 여주 같은 데는 그럼 개발행 허가가 어떤 기준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보이시죠? 화면 쭉 보시면은 개발행 허가 등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선배님들이 만약에 여주시에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땅에 이제 그러면 뭐 용도도 찾았고 용도 지역도 알았어. 용적률 검표까지 다 확인을 했어. 근데 이게 개발행위가 과연 가능할까? 한번 쭉 보시면은 이게 쭉 나와요. 뭐 토지 분할에 대한 기준도 나오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도시 심의 뭐 이런 게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은 위에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개발행위 허가 기준 보니까 보통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치법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여주시처럼 아까 한글 파일로 따로 있는 경우가 있네요. 한번 볼게요. 그럼 한글 파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선배님들 다 봤을 때 쭉 올라가 볼게요. 여수시 도시계획 쭉 보니까 아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이쪽에 따로 지금 나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규모도 나오고 쭉 나오네요. 기준이 0, 56점 이렇게 별표 2와 같다 쭉 나오네 이렇게. 그러니까 한글 파일도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별표 한번 볼게요. 쭉 내리다 보면은 개발행 허가 기준이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섬에 갖고 계신 그런 이제 용도 지역과 다 확인을 했었어요. 그럼 내 땅은 개발이 되네 딱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도로나 상하수도가 있는지 아니면 경사도가 뭔지 한번 볼게요. 보면은 산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그 나무가 빽빽하게 그 심어져 있는 그런 정도를 인목축척이라 하거든요. 선배님들이 만약에 산지를 갖고 임야를 갖고 계신다면은 토지의 인목축척,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빽빽하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150% 넘으면은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면 산지는 이래요. 근데 개발행 허가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농지나 이렇게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경사도도 따져보거든요. 근데 선배님 전답 같은 농지들은 경사도가 25도를 안 넘겠죠. 막 경사 가파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완만하니까. 완만하면은 거의 10도 이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거는 다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25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개발의 허가가 자체가 안 되는 땅이다. 그런 땅을 갖고 계시다 하면은 아예 그냥 갖고 계시거나 그냥 뭐 그냥 내 땅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나도 지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활용 방안이 없는 방안은 팔아도 매각이 안 되거든요. 그 주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폐되는 기업에 그런 판다 그러면은 파시겠어요? 아니겠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쭉 보신 다음에 아까 상하수도 말씀드렸죠. 보세요. 도로 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성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라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도로나 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서 안 되는 건데 이런 밑에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개발인 허가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요 항만 보시면 어때요? 선배님 보시면 요것만 보시면 어때요? 제가 빨간 걸로 해봤죠. 도로수도 하수도가 없어요. 상수도 하수도가 없어요. 그러면 개발인 허가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용선 선배님 같은 경우도 그 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땅을 만약 개발하고 싶다 하시면은 거기에 지자체 가가지고 개발인 허가가 내가 볼 때는 용도 지역도 그렇고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도시계획 조례 보니까 개발행 허가 기준에도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지자체 공무원이나 그 도시과도 공무원 아니면 그 인허가 아까 그 인허가반이랑 그 지자체 그 시청 앞에 있는 그런 데 가셔갖고 한번 좀 이게 내 땅에 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인허가를 진행하고 나중에 뭐 지으시든지 아니면 어쨌든 인허가를 받으면은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비싸게 매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면 좀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여드려야 선배님도 이해가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아까 어떻게 한다? 용도지역 찾았어요. 땅의 용도지역도 확인했고 도로랑 접하는지 그 다음에 내 땅의 용적률 검표를 봤죠. 그 다음에 내 땅의 용도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봤죠. 그 다음에 인허가가 가능한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일단은 이걸 확인하시고 이거보다 이제 더 앞서서 확인하셔야 될 게 지금부터 하는 내 땅에 대해서 아예 모를 때 이제 찾는 방법, 그 조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지금 뒤에서 배울 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왜 앞에서 설명드렸냐면 아까 용도 지역 때문에 그냥 복습하면서 쭉 여기까지 온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제는 내 땅을 이제 사시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이제는 뭐 하시겠다. 뭐 김은혜 선배님도 혹시 비디오 켜주실 수 있으면 한번 켜주세요. 얼굴 보고 좀 얘기하게요. 뭐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해당 토지의 가치 판단이나 이게 1차적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는 은영 선배도 조금 늦게 하셨는데 어차피 녹화하신 거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에는 이제 지난주 거 용도적 복습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들어와서 지금 보여드린 거니까. 그래서 용성 선배님이나 은영 선배님이나 원익 선배님께서도 지금 이제 내가 만약 가지고 있는 땅에 이제 공매를 하거나 뭐 경매를 하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았거나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게 하는 게 1차적인 정보 조사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게 일단 보세요. 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같이 겹치는 내용인데 일단은 뭐다? 내가 갖고 있는 지번을 아신다. 주소를 알았으면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 내 땅의 용도 지역부터 확인을 하자.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가 아니라 지금 뭐다? 토지 이음. 지난주에 보여줬어요. 토지 이음 사이트 가셔갖고 주소를 치면은 내 땅 용도 지역부터 확인을 하셔라. 그 다음에 거기에 토지 맵 밑에 보면은 지적과 지적도가 나오죠. 그 지적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용도 합쳐가지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셔야 내가 권리가 어디 있고 뭐 근저당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압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을 하시고 대장에는 뭐다? 소유자가 누군지 파악을 하는 거. 그게 1차 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난주 보여드렸죠. 이거는 지난주 복습입니다. 일단은 내 땅의 용도 지역부터 확인하는 게 어디 사이트다?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주소를 치면은 이런 화면이 뜬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화면이 뜨면 어떻게 나온다? 보시면 여기에 보면 내 땅의 용도 지역부터 확인하시라고 했죠. 제가 국토기행 이용에 가면 이게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이따 뒤에 배울 지목이 이 대지대 대지. 일단 지목을 일단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면적은 나오실 거고요. 면적은 지금 859제곱미터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330제곱미터가 100평이다. 평으로 나눌 때는 어떻게 하자? 한 평이 3.3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은 없어졌는데 선배님들이 지금도 우리 부동산 하면 몇 평 몇 평 하잖아요. 그러면 200평짜리 땅이다 그러면은 제곱미터로 어떻게 바꾸겠어요? 곱하기 3.3을 하시면 돼요. 200평짜리 땅이면 3.3을 곱하면 얼마예요? 660제곱미터가 200평짜리 땅이다. 땅 100평이 얼마다? 330제곱미터.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기억을 하세요. 100평이 330제곱미터구나.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평으로 따질 때 왔다 갔다 하실 게 좀 빠르실 거예요. 계산기만 뚫으면 되니까.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요. 매년 하는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뭐예요? 주택 공시지가는 똑같은 거죠. 매년 정부에서 이 집이나 이 땅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고 지네들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근데 공시지가 현실화 시킨다고 실거래가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죠?
실거래가랑 뭐 가까워지니까 세금 엄청나게 내잖아요. 뭐 주택도 그죠? 선배님들 갖고 계신 집이나 이런 거 보면 공시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막 세금 폭탄 때리잖아요. 나쁜 놈들인데 욕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공시지가는 곱하기 1.5를 하면은 지금 실거래가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값이 선배님들이 만약에 평당 2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제곱미터당 2만 원이다 그러면은 곱하기 1.5 하면은 이 정도 시세에서 거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토지이용 사이트에 가셔는 이 도시 이거 뭐죠? 용도 지역부터 일단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확인했다. 그러면 일단은 가지고 계신 토지가 있다 그러면은 땅의 용도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셨죠. 그 다음에 용도적 확인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배님들 뭐 김은정 선배님이나 김은 선배님이나 원익 선배님이나 다 주민등록 등본이 갖고 계시죠. 나란 사람에서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요. 땅도 번호가 있어요. 그게 지번이에요. 땅의 번호가 지번. 그리고 땅의 속성이 지목. 그걸 두 개 합친 게 지적이에요. 그 지적을 구성한 게 토지대장이다. 이 토지대장이다. 토지대장. 그래서 지적은 땅에 대한 주소를 기록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번과 지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 지번과 지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보시면은 선배님 나중에 토지대장 떼보시죠. 토지대장 떼보시면 여기 지번 나오시고 그죠? 지번 나오고 여기 지목이 나와요. 밑에 이 면적이 나오고요.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이 갖고 계신 땅이 이 지목 나오죠. 이 지목. 이렇게 지번 나오고 지목이 나온 게 토지대장이고 나중에 임야 빼고 산지는 임야대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산지 같은 경우는 임야대장 이렇게 나와요. 유일하게 지목이 임야면은 임야대장을 찍힌 거고 나머지 땅들은 다 토지대장에 그 지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 것처럼 토지대장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가 여기에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지적도는 뭐냐면 이 지적을 동면화시킨 게 그 지적도예요. 어디서 봤죠? 선생님들 지금 아까 제가 지적도 어디서 봤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게 지적이에요. 지적. 요게 지적선이에요. 지적선. 요게 지적 경계. 그리고 요게 지번. 요 대가 뭐예요? 지목.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동면화시킨 게 뭐다? 지적도예요. 그러니까 지적도는 토지임 사이트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검은 선으로 표시된 게 지적선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면은 이게 도시계획선이라고 빨간 선으로 된 건 도시계획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간 선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선이고 검은 선은 내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경계와 지번과 지목이 들어간 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실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세요. 토지임 사이트는 뭐다? 토지임 사이트는 내가 가진 땅의 용도 지역을 먼저 확인하는 사이트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일단은. 그런 다음에 토지 대장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대장까지 떼고 하셨어요. 대장까지 떼고 지번이 뭔지 지목이 뭔지 면적이 얼마인지. 근데 그거는 토지임 사이트도 나오긴 해요. 근데 여기는 소유자 확인하려고 토지 대장은 소유자 확인되면 떼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면하신 게 도면인데 지적도 옛날에는 지금처럼 토지임 사이트가 인터넷에 활성화 안 됐을 때는 이 지적도를 선배님들 직접 저기 구청 가가지고 구청 그 지자체 시청에 구청 지적과 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땅의 지적도를 직접 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발급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다 전산화돼 있으니까 굳이 뭐 내가 뭐 발급을 안 받으러 가도 컴퓨터로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토지임계 서비스, 토지임 사이트에서 가장 보는 게 정확하다. 그래서 지적도를 보시면은 요 선과 요 지목과 지목이 있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목은 우리 주민등록번호 있는 것처럼 그 땅의 속성,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물을 등록하는 거고 28개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많죠. 지목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은 제가 빨간 거를 쳐놨어요. 동그라미로. 아마 이런 땅 사지 마라 책 보셨겠지만 거기 표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전답 과수원은 농지다. 쳐보세요. 전답 과수원은 농지다. 전답 과수원은 농지다. 제가 쳐보는 것만, 칠하는 것만 외우세요, 그냥. 전답 과수원은 농지다. 전답 과수원은 농지다, 농지. 일단, 왜냐면 한번 쳐보시라는 게 많으면 기록하시면서 외우라시는 거예요. 뭐 귀찮으면 안 치셔도 돼요. 그냥 나중에 그냥 혼자 이렇게 들으면서 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임야는 산지다. 한번 쳐보세요. 임야는 산지다. 유일하게 산지는 하나예요. 지목이. 임야. 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산 1-임. 산 1-2임. 임야. 그게 줄여서 임이거든요. 임야를 줄여서. 그걸 임야만 유지 산지다. 그리고 대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대지다. 한번 쳐보세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지다. 건축물이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이 대지다.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선배님 나중에 뭐 단독주택 용지나 이런 분양 받을 때 딱 분양 받으면 뭐뭐 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지로 있는 것들이 다 도시적인 대지.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대지다. 지목은.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이 세 개만 기억하셔도 좋다.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는 뭐냐면 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잡종지. 잡종지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 한번 쳐보세요. 잡종지는 제일 마지막 잡종지 보이시죠? 뭐뭐 다시 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나중에 공매나 경매하실 때 1-잡, 뭐 2-2 잡, 지목이 잡이라고 나오면 이게 그게 잡종지거든요. 잡종지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 한번 쳐보세요. 잡종지는 어떤 행위도 가능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잡종지 같은 경우도 나중에 갖고 계시잖아요. 개발행위가 가장 용이한 땅이에요. 잡종지가. 저 위에 속하지 않거나 물건을 쌓아놓기 땅이라 되어 있죠. 잡종지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어예요. 국어. 뭐뭐 구라고 돼 있거든요. 1-9. 그러니까 보면은 길게 돼 있는 땅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선배님들 보시면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길게 있는 땅 보이시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길게 이 지적선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겹치게 있는 이런 땅들 이렇게 길게 있는 땅 보이시죠? 이런 게 국어예요. 국어. 이런 땅이 국어인데 만약에 은정 선배님이나 뭐 용선 선배님이 이런 땅을 갖고 계시는 해봐요. 원익 선배님 이렇게 644 답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적선이에요. 지적선이라서 이게 지금 국어예요. 국어인데 앞에 도로가 이렇게 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로는 지금 지적선은 틀린 거예요. 현황 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644 답을 만약 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리면은 좀 제가 그림 실력이 없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고 그럼 뒤에 이게 국어가 있어요. 국어가 있고 그다음 이 D가 이렇게 지금 보면 이 644 답이라고 쳐요. 644라고. 그럼 만약에 이 땅을 사셨어요. 그럼 이 땅은 도로가 접혀 있지 않으니까 제가 맹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앞에 국어가 있고, 그죠? 그럼 이거는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맹지 탈출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을 어떻게든 편입을 시켜서 도로로 붙이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를 도로랑 붙여가지고 맹지를 탈출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국어랑 도로가 맞붙어 있다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가 뭐냐? 국어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수로 이렇게 배수로로 쓰는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도 있지만 국공유지가 많아요. 국공유지가. 나라 땅이나 시유지가 많다는 거죠. 근데 선배 요새 어때요? 가뭄 많죠. 물이 되게 말라요. 그리고 막 가보면은 그 배수로로 다 말라가지고 이게 그 국어로서의 그 기능을 활용을 못하는 땅이 많거든요. 그런 땅들은 어떻게 한다? 도로와 접해 있으면 이런 땅을 사셨는데 이 국어가 그런 기능을 못한다 하시면은 이런 땅을 일단은 그 소유자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유지라 하시면은 국어는 되게 싸요. 나한테 팔아라. 그걸 매입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거를 합필해가지고 개발을 하셔도 되고. 근데 국공유지가 많다고 했죠. 그럼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국어로서 상실했기 때문에 국공유지 같은 건 어떻게 매입을 하나 하면은 뭐 국유지는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게 어떤 지금 선배님은 막 여주시의 막 소유다. 이게 여주시 땅이다 그러면은 여주시 군청 가가지고 회계과가 있어요. 회계과 재무팀 거기 가셔가지고 국공유지 담당을 만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이 국어를 좀 사고 싶다. 근데 내가 봤을 때 현장 가봤는데 이게 국어인긴 한데 이게
현장에서 보니까 되게 말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행위가 안 되는 것 같다. 일단 그러면 뭐 좀 털면 안 되겠냐? 그러면은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용도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로서 용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국어 용도를 폐지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이제 팔 수가 있어요. 매입이 가능하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가지고 카피를 해서 아까 뭐라고 했죠? 4m만 확보되면은 인허가 가능하다 했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국어는 이렇게 길쭉한 게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국어는 용수나 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인데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맹주로 쓸 때 그런 거를 합쳐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까지는 봤어요. 아까 지적까지. 근데 선배님 한번 제가 쭉 듣고 나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1차적인 목표를 이렇게 조사한 이유가. 그래서 지적은 뭐였어요? 지적은 아까 내 땅의 경계와 지번과 지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 가거나 지도에서 보는 게 어떤 거예요? 지형을 보는 거죠. 지형을. 그래서 지적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지형이기 때문에 지형 지세를 우리가 직접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들은 만약에 아까 제가 죄송해요. 만약에 용선생님의 원익희 선배님, 김민 선생님께서 아까 644 답이라고 아까 제가 만약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길이나 이런 지형들이에요. 근데 지적선은 이렇게 나중에 합쳐보면 이 지적선은 안 보여요. 이런 지적은. 이게 지적선이거든요. 그 지적은 안 보여. 나중에 지적과 지형을 합쳐가지고 이제 했던 거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은 우리가 땅의 경계를 확인하는 거고 실제로 현장 가서 보면 지적선은 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충 그려가가지고 내 땅이 이 정도 바운드를 있네. 그거를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들이 이런 임야나 산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고 이 땅을 내가 뭐 낙찰을 받았다 쳐요. 만약에 이 땅을 지금 사겠다. 근데 보면은 지도에 보니까 실제로 내가 뭐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봤을 때는 내가 너무 이제 일이 바쁘니까 직접 가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장 가기 전에 1차적으로 조사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사고자 했던 땅이 이 뒤에 땅이었거든요. 이렇게 뒤에 이제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가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제가 그냥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CAD 그 지형들을 얻어서 구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파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배님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지적선이 안 보여서 지적을 내가 합쳐봤어요. 이렇게 지적 합쳐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적은 경계만 있지 내 땅의 현황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의 현황을 직접 가보질 못하니까 일단 지도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한국지, 세계지 이렇게 지리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여기 보시면은 이 땅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표시가 나오네요. 요게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이게 논이에요, 논. 전밭. 이게 지도에 이렇게 보면 이게 논이에요, 논. 이게 내 땅에 논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선배님들이 나중에 갔을 때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분묘예요, 분묘. 묘. 이렇게 표시된 게. 이렇게 표시된 게 묘예요, 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이 이게 등고선 보이시죠? 등고선 이렇게. 이게 등고선이거든요, 이렇게 등고선. 이 등고선이 가파르면 어때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게 되게 가파른 거예요, 땅이 이렇게 선배님들이.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다시 한번 지울게요. 만약 이렇게 된 땅이 아까 했는데 여기 보시면 등고선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낮은 땅인 거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높은 땅인 거예요. 여기 봐도 여기는 낮은데 이렇게 올라갈수록 지금 10m씩 올라가는 그런 거거든요. 축척마다 틀린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가파르면 되게 경사진 땅이고 여기처럼 되게 완만하면은 여기를 잘랐을 때 여기는 되게 이렇게 완만한 땅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농지는 되게 완만한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산지거든요. 등고선이 심한 데는 산지라고 보시면 돼요. 임야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두 개 합쳤을 때 선배님들이 아, 내 땅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왜 지형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내 땅에 그러니까 도로가 실제로 지나는지 아니면 뭐 거리가 얼마인지 뭐 산지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지형을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지형도는 뭐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절대 볼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국토정보 플랫폼을 치시면은 이런 아까 앞에 본 이런 지도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지형을 다운받는 이유는 실제로 내가 임장 갔을 때 보이는 게 이 지형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아프시겠는데 일단 1차적으로 쭉 이렇게 흘러간다고만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형도로 1차적인 조사가 가능한데 정확한 이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뭐다? 현장 답사를 제일 중요하다 해. 현장 답사가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지형도로 아까 똑같은 땅인데 아까 요 땅이었죠, 선배님. 요 땅이었죠, 요 땅. 근데 제가 실제로 갔더니 도로가 이렇게 그 지도에는 이렇게 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갔더니 이 도로가 다 없어졌어요. 제 땅은 여기 있는데 이 땅을 제가 가는데 도로가 여기까지만 난 거예요. 여기가 뭐 누가 파헤쳤는지 직접 갔더니 진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여기에 누가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여기까지만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런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도로 봤는데 내가 가서 실제로 봤는데 이 도로가 없어진 거예요. 이 도로가. 그럼 어떻게 해요? 맹지가 된 거죠. 맹지가. 실제로 갔더니 맹지가 된 거예요. 그냥 낙찰을 받았으면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낙찰을 받기 전에 한번 내가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가서 봤더니 시간에서 갔더니 맹지가 돼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땅 투자해야 돼요? 채팅창 한번 쳐보세요. 만약 선배님들이 막 이래졌다. 지형도로 길이 있었는데 실제로 갔더니 임장 갔더니 없어. 그럼 투자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 1번, 안 해야 된다 2번. 아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쉽게 파악을 하는 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임장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지형도와 지적도를 제가 이렇게 합쳐 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토캐드나 이런 뭐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지형도도 그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선배님들이 막 언제 캐드를 깔고 막 이런 게 막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저한테 의뢰를 하셔서 또 이거 분석해 주세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쉽게 하시는 방법은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형도에 있는 도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산지의 경우에는 분묘가 있는지 없는지, 타인의 땅과 경계가 내가 명확하게 있는지 그런 거를 지도를 보고 나서 실제로 가서 다 확인을 하셔갖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타인의 경계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까 이런 경우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지적도만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합쳐봤더니 지금 그러니까 합쳤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들었다 쳐요. 근데 나중에 임장 갔더니 내 땅이 요건데 옆에 땅이 김은영 선생님의 땅이에요. 근데 김은영 선생님 건물이 실제로 갔더니 내 땅에 이렇게 침범을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임장했을 때. 그러니까 경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근데 실제로 갔더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땅에 남의 건물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럼 이렇게는 어떻게 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럴 때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측량을 해가지고 내 땅의 경계가 측량을 해서 내 땅의 경계를 제대로 재봐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지주하고 합의를 모셔갖고 너 내 땅 들어왔으니까 돈을 내든지 내 땅에 건물 부셔. 이렇게 하면 너무 싸움밖에 안 되겠죠. 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실제로 그렇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싸다고 받았는데 뭐 갑자기 내 땅 경계가 원래 봤던 지적선하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경계 측량을 먼저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그냥 선배님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이게 이 지적이 도로예요, 도로. 도로인데 보니까 땅하고 접해 있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 갔더니 내 땅 안에 현황도로가 지나가. 아니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랑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현황도로하고 실제 이 지적상 도로하고 안 맞아. 이런 경우에도 측량을 하셔갖고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측량을 한 이유는 내 땅에 제대로 된 경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가 도로가 붙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측량이라는 게. 측량 아시죠?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제가 좀 빠르게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하시면 3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시계 정보 서비스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토지임 사이트가 합쳐지면서 토지임 사이트에서 토지용 정보랑 그다음에 그 도시계획 정보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같이 연락하셔갖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 정보 서비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국토계획이나 용도지역 등이 볼 수가 있다. 도시계획선을 볼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 정보 서비스는 아까 뭐였어요? 이 빨간 선이 도시계획 선이에요. 이렇게 빨간 선이. 토지임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도시계획 정보 보시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시스템 들어가시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일요일 저녁인데 피곤하시더라도 뒤에가 이제 거의 메인이라서 요거랑 뒤에 오늘이 좀 중요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쳐가지고 들어가시면 지금은 이제 토지용계획 보셨잖아요. 여기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도시계획. 도시계획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가 뭘 보여주신 거냐면 도시계획 정보라는 게 선배님 아까 여기 보시면은 요 회색 선 검은 선이 다 아까 보시면 지적선이었죠. 이렇게. 그죠? 요 빨간 선이 도시계획 선이에요. 빨간 선이. 크게 들어가 보면은 크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크게 들어가면은 요 빨간 선들이 도시계획 선이라고요. 빨간 선. 도로가 있고 요 빨간 선, 이렇게 빨간 선 안에 이게 도로가 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안에 있는 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 빨간 선 안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 도시계획 도로로 되는 소로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안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인 경우는 그러니까 다 도로로 보면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끼리 만약에 내 땅 앞에 어떤 게 도시계획 선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면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아까 여기 토지임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여기 들어가셔서 도시계획, 여기 토지용계획 말고 토지용계획은 용도지역 확인하는 거고 도시계획을 클릭하시고 누르면은 이 빨간 선들이 어떻게 지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은영 선배님이나 뭐 용선 선배님이나 원키 선배님께서 갖고 있는 땅에서 만약에 요 빨간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빨간 선이 만약에 선배님 빨간 선이 이렇게 지난다고 해봐요. 이렇게 빨간 선이. 이 빨간 선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선이 지나가면 도시계획선 밖에만 할 수 있지. 내 땅이 도시계획선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땅을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예요. 만약 선배님께서 214-27번을 갖고 계신다 선배님들이 이 땅에 도시계획선이 빨간 선이 이렇게 그어진다 그러면은 여기 땅밖에 못 쓰는 거예요. 요 땅을 못 쓰는 거예요. 가운데로. 빨간 선 안에는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선 안에는 그 할 수 있는 행위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아까 이 빨간 선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도시계 시설들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제 가장 쉽게 토지 정보 보는 법. 그러니까 선배님들 아까 막 지적, 지번, 뭐 토지 막 머리가 아파요 막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한번 보세요. 지도 사이트를 열고 지적 편집도를 누르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서 다시
토지 연결 사이트 누르시고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거 클릭하세요. 일단 토지임 사이트 들어가셔서 용도적 확인하신 다음에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크게 나와요. 이렇게 크게 나와요. 화면 보이시죠? 이런 다음에 여기는 지적만 보는 거예요. 지적선하고 빨간 선 나오네요. 그런 다음에 위성사진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집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여기죠, 여기. 지형. 근데 지적은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지적선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지적선은 지도에만 나와 있는 거고, 은정선생님, 은선생님, 우리 만약 땅을 갖고 계시는데 가보면 뭐가 보여요? 위성사진 이런 게 보이잖아요. 도로가 지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네이버 지도에 들어갑니다. 네이버 지도 들어가셔서 네이버 지도가 딱 떴죠, 이렇게. 지금 요거랑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랑. 네이버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일단 주소를 칩니다. 주소를 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면은 한지원치도 요게 이렇게 지적선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지적선이 이렇게 빨갛게 뜨죠? 이렇게 해서 이걸 출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지적 편집도 보이세요? 오른쪽에 지적 편집도 누르시면은 아까 비교한 게 뭐예요? 제가 지적하고 위성사진이 따로따로 봤는데 여기서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은 어떻게 보이세요? 위성사진하고 지금 지적선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요거를 이미지로 저장을 하셔갖고 출력을 하셔라. 요거를 갖고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땅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지적 편집도 보이시죠? 아니면 위성사진이 너무 불편하다면 일반 지도로 바꾸셔서 지적 편집도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지금 뭐다? 아까 지적선과 지형이 합쳐졌죠? 이 지금 요것도 출력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 두 개가 너무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로 합쳐지겠죠,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하자? 이미지로 저장을 하자. 이미지로 저장해서 출력을 해가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요새 더 좋아진 게 뭐예요, 선생님들? 거리뷰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안 가도 어때요? 와, 어때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줬네요. 로드뷰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로드뷰로 이렇게. 로드뷰로 한번 보자. 로드뷰로 한번 보자. 화면 보세요. 로드뷰로 이렇게 한번 보자. 보이시죠? 로드뷰를 한번 보고 이것까지 1차 조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임장을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출력하셔가지고 선배님들 가셔서 보고 그 다음에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시세 한번 확인하시고 실제로 현장 가서 내 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걸 다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진까지 출력을 하세요.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로드뷰로 이렇게 사진을 출력하셔갖고 요새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까지 내 땅에. 지금 이 땅 지금 보는 거예요. 내 땅 로드뷰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임장을 가셔라. 이게 오늘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통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임장을 갈 때 이거를 챙겨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지도 사이트를 열고 지도 편집도를 누르고 이미지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서 가져가셔라. 그리고 토지 시세는 밸류맵이나 국토교통 실거래가 사이트를 알아보시고 되고요. 근데 제가 하나 여기 더 알려드리는 게 땅값 아는 사이트는 밸류맵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디스코 한번 쳐보세요. 쉬운 데가 아니고 부동산 디스코 아실 거예요. 치시면 요새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시세 사이트인데 여기 치시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토지 가격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지적 토지 한번 쳐볼까요?
지도. 지적 딱 치면은, 이렇게 지적 여기 클릭하시면은, 지금 최근에 요 땅들 개발 저기, 언제 거래했던 거래 내역이 다 나와요. 이 실거래가들이. 보면, 1,500만 원. 18년 11월에 계약을 했네요. 토지 957만 원. 평당 957만 원인가 봐요. 그죠? 이렇게 다 나오죠. 1,500만 원. 되게 싸네요.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1,000만 원짜리 땅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실거래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 실거래가를 왜 확인을 하냐면은 나중에 경매나 공매하셨을 때 선배님들이 실제로 만약에 매도할 수 있잖아.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싸게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주인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지분이든 뭐든. 그럼 내 땅의 실거래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 사이트. 그러니까 실제로 1차 조사 하실 때 실거래가 사이트까지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자? 임장 가셨을 때 인근 부동산 가서 그냥 먼저 말 꺼내지 말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여기 평당 얼마나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막 더 부를 수도 있고 덜 부를 수도 있고. 내가 네이버 부동산이나 디스코에서 봤는데 평당 3년 전에 보니까 이 땅은 1,500만 원, 1,500만 원에 지금 매매가 됐는데 지금 3년이 지나지 않았느냐. 그럼 평당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협상할 때 카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임장 가실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1차적인 조사가 다 돼야 선배님들이 협상을 하시거나 할 때 어떤 그런 논리적인 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 빨간 선 있잖아요. 빨간 선이 이렇게 쭉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제가 도시계획과를 나왔지만 제가 하는 일이 이게 도시계획 시설 이게 관리나 이런 걸 제가 뭐 계획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땅에 가장 가까운 것들이니까. 보면은 다 들어보셨던 거예요.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공원, 학교, 장례식장 이런 것들이 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시설 빨간 선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도시계획 시설로 된 빨간 선 안은 뭐다?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할 수가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빨간 선에 있는 도로는 뭐다? 차만 다니니까 그거밖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런 땅은 사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발제한구역 땅은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어떤 고양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땅 개발제한구역 뭐였어요? 무지성 그 도시가 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한 구역이라고 했죠. 용도 구역 중 하나라고. 개발지역은 그린벨트로 하죠. 이 땅은 왜 검토해봤더니 개발제한구역은 그것만 기억하세요. DB는 그린벨트는 나라에서 공공사업을 할까 공익사업이 아니면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면 해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해제할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만약에 그린벨트 땅을 싸게 샀어요. 근데 해제를 안 하고 이게 수익성이 나는지 아는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개발지원 같은 경우는 이 법에 의해서 제일 우선순위 그 땅의 이용 그 제한을 받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개발지원을 만약에 해제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봤더니 실외 체육시설, 뭐 야구장, 축구장, 휴양림, 수목원, 뭐 청소년 수련시설, 뭐 야영장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선배님도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어떠세요? 이런 거 하고 싶으세요? 뭐 주택이나 이런 거 지어가지고 하고 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발지원은 언제 해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제사업이나 공익사업이 아닌 이상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런 땅들은 그린벨트는 그냥 지우자. 근데 만약에 선배님들이 나중에 토지 투자 고수가 되셨다. 그러면 뭐 개발지원 같은 책 보시면 이주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해보세요. 근데 지금 초보 입장에서 땅을 사시겠다? 개발지원격은 무조건 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그 두 번째, 용도 지역 중에 아까 관리 지역, 아까 그 도시 외 지역 중에 자연환경 보존 지역 있었죠. 자연환경 보존 지역 땅은 딱 보시면 법에 이렇게 나와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문화재 등 보호하기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주변에 많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거의 없어요. 주택이 거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존합시다. 그 땅인 거예요. 이런 땅은 사셔야 될 거 안 사야 돼. 사지 마셔라. 아시겠죠? 자연환경 보존자 땅은 어떻게 하자? 거르자. 그 세 번째, 여기가 어디냐면 뭐 김포에 사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보면은 김포 장기동입니다. 장기동. 여기가 운양동이고 여기가 한강신도시 마지막 한강신도시 여기 마지막 여기가 구역계예요. 구역계. 요 한강신도시 바로 맞은편이에요. 땅이거든요. 그럼 선생님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네?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근데 토지 이용객 확인을 떼봤더니 그 밑에 타법에 다른 법령의 제한 구역 보면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이 땅 같은 경우가. 이 땅이 아파트나 이런 건 가능한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육군 부대랑 협의가 안 돼가지고 개발이 안 됐던 땅이에요. 꽤 오랫동안.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들이 이런 땅을 사시려고 했는데 꼼꼼히 보셔야 돼요. 토지용객 확인원에 다른 그 밑에 그 용도지역 말고 다른 법령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딱 찍혀 있다 그러면은 이런 땅은 사지 마세요. 사셨다가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군부대랑 협의가 안 되면은 개발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은 뭐다?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많이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땅들은 한번 확인하시고 그게 없다 그러면은 뭐 한번 매입을 고려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 같은 경우가 해제가 안 되는 경우는 사지 마셔라.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생님들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요런 땅 많이 보이시죠? 이렇게 철탑 같은 거 고속도로 타고 가는 철탑 같은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철탑 같은 땅들이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이 빨간 선이 조직의 시설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요게 도시의 이렇게 지금 빨간 선이 요게 전기 공급을 위한 도시의 시설을 결정해 놓은 거예요. 전기 공급 설비라고. 그래서 요 네모난 박스 보이시죠? 요 네모난 박스가 요 위로 아까 이게 철탑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철탑이 이렇게 잘 못 그리는데 요 철탑 아래에 있는 땅이 선화지예요. 선화지. 요 철탑 아래에 있는 요 네모난 땅이 요 네모난 땅들이 보면 공면과 경면 가끔 나와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철탑 밑에 있는 땅이에요. 철탑 밑에 있는 땅에 보면은 이 주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있는데 감전돼가지고 막 어떻게 되겠죠. 막 위험률 있는데 이격하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선화지 같은 경우는 싸게 살 수가 있는데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 선배님들이 만약에 이거 보면은 선화지인데 보면 자연녹지 지역으로 또 돼 있어요. 자연녹지 지역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녹지 지역인데 타운하우스 같은 거 할 수 있다 그랬지만 자연녹지 지역이지만 선화지라고 돼 있어서 도시의 시설로 전기 공급 설비라고 이제 딱 찍혀 있어요. 전기 공급 설비 선화지라고. 그런 땅은 걸러라. 그런 땅을 만약에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한전의 동의가 있어요. 옛날에 한전이 세금을 안 내서 체납된 가지고 나오는 땅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전의 동의가 있어야 지을 수 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선배님 여기 밑에다가 져가지고 어떠실 것 같아요? 막 전기 지나는데 나중에 살다가 감전당하시고 막 그냥 위험한 무릅쓰고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선하시는 하지 마셔라. 그리고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건 개발제한구역하고 똑같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 구역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묶여 있으면 이거는 그냥 자연환경 보존해라는 거예요. 그냥 공원처럼 다 돼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딱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건 아까 어디서 확인하라면 토지임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주소를 치시면 다른 법령 및 사이트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위에 이렇게.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딱 찍혀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투자하지 마셔라. 사지 마셔라.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지 말자. 황상현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체가 자연의 경관을 보호하고 주민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목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땅이에요. 아시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시키는 땅으로 보통 이제 우리 놀러 가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수질 보존하지 말라고 상수원 보호구역 딱 찍혀 있으면은 거기 아까 상수도 그 물대로 상수원 그 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는 건물 짓지 말라라고 이격을 시켜요. 그래서 골프장이나 이런 것도 입지가 안 돼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도 찍혀 있는 땅들은 웬만하면 사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천, 소하천구역이라 찍혀 있는 땅도 소하천구역 같은 하천구역 땅도 하천 그 홍수 피해 예방이나 하천 그 지금 강 그 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 소양호 아니면 뭐 금강 이런 그런 데가 다 하천으로 이렇게 딱 그 선이 이렇게 딱 그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 선 보이시죠? 파란 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파란 선이 하천구역선인데 이 안쪽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영상 선배님이 이런 이 땅을 이렇게 갖고 오셔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 땅은 이 하천구역에 이렇게 지나는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땅밖에 못 쓰겠죠. 토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땅들도 웬만하면 사지 마셔라. 그래서 하천이나 소하천구역에 있는 땅도 웬만하면 건너뛰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오톱 1등급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은 서울이나 원주에 있는 유일한 건데 비오톱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써 있어요. 최소한의 그 도시 생태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태계, 자연 생태계는 그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살 수 있게끔 보존하자는 그 서식 공간을 비오톱이라 하거든요. 근데 비오톱 1등급 같은 경우가 거기가 이제 막 희귀동물이나 뭐 멸종 위기 뭐 이런 그런 동식물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드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오톱 현황을 정리를 한 게 도시 생태 현황다라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비오톱 1등급은 아예 개발이 안 되고요. 아까 비오톱 1등급이 많은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비오톱 1등급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비오톱 1등급 토지는 어떻게 하자? 사지 말자. 건축이 안 되는 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 잘 들으시면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가지고 있는 땅을 잘 활용하면 가치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공부 더 같이 좀 하는 걸로 하시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번